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굽네요. 예. 그런 말을 좀 충청도는 그렇게 해요. 날씨가 굽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43쪽을 펴보시면 7번에 공업 입지론 부분 들어가시면 되죠. 자, 공업 입지론은 말 그대로 공장 또는 기업이 어느 곳에 입지하는 게 유리할 것이냐에 관련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주장 순서를 보시게 되면 베버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최소 비용 이론, 또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그리고 그린헛 아이사드의 통합 이론, 이런 형태로 이론이 전개되어 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맨 처음에 나오는 제목이 그 제목 자체가 주장의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업 입지론은 어떤 이론으로부터 출발했다. 최소 비용 이론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 그 제목 속에 비용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이 되겠죠. 원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생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격을 구분하면 공급 측면의 공업 입지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장했던 레쉬의 제목을 보게 되면 수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레쉬의 이론은 수요 측면의 공업 입지론이다 라고 성격을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제목을 잘 보시면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제목을 잘 해석해 볼까요? 그럼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공장을 세워야 하지 않겠니?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레쉬가 주장하기를 아무리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 수요, 그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세워야 그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게 누구다? 레쉬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베버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전체적인 비용이 최소가 되는 곳에 기업이 입지했을 때 어떤 기업의 수익이 최대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인데, 이에 비해서 레쉬 입장은 어때요? 가장 물건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기업이 입지해야만 그만큼 수익이 최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관점이죠. 근데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그린헛이라는 사람이 통합, 왜 통합일까요? 베버와 레쉬의 이론을 결합했기 때문에 통합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린헛이 베버가 주장한 것처럼 비용은 가장 적게 드는 곳, 레쉬가 주장하는 것처럼 물건은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기업이 입지, 세워진다면 비용은 최소가 되고 수입은 최대가 되니까 수익은 극대가 될 수 있지 않니? 이런 관점에서 그 그린헛 이론을 이윤 극대화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과거 기출문제에 어떤 표현 나온 적이 있냐면 공업 입지론은 최소 비용, 즉 비용 최소화론으로부터 이윤 극대화론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런 식의 표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장은 결국 뭐예요? 공업 입지론의 주장 순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든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문이 나온 적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지금 기초니까요. 거기 1번 베버에서 네모칸 박스 나왔을 때 내용 부분이 있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무슨 시장 지향이다, 원료 지향이다, 노동 지향이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지향이란 말 앞에 나온 그 표현이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지향은 가급적이면 시장 가까운 곳에 공장 또는 기업이 세워져야 유리하지 않니? 이런 의미가 되겠고, 원료 지향이란 말은 가급적 원료 생산지 근처에 기업이나 공장이 세워져야 유리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료 지향형과 시장 지향형은 그 내용이 정반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컨대 단적으로 수송비도요, 제품의 수송비가 있고 원료 수송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원료 수송비보다 제품의 수송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제품 수송비가 줄어들 수 있는 곳에 기업이 입지한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럼 제품 수송비를 줄이고자 한다면 원료 산지 근처에 세워야 돼요? 시장 근처에 세워야 돼요?
시장.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건 소비지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시장이고 시장 가까운 곳에 공장이나 기업이 위치해야만 제품 수송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시장 지향형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원료의 수송비가 제품의 수송비보다 더 든다라고 한다면 원료 수송비를 줄일 수 있는 쪽에 공장이 세워져야 마땅하겠죠. 그럼 따라서 그럴 때는 원료 산지 근처에 공장을 세워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압축하면 비교를 해볼까요? 제품 수송비가 원료 수송비보다 많이 들면 시장 지향. 반대로 원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많이 들면 원료 지향.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원료 지향형의 내용과 시장 지향형의 내용이 정반대가 돼요. 따라서 공부하실 때도 둘 중에 어느 한 가지 정확히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반대로 뒤집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노동이란 것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요령이 뭐냐면 아무리 복잡하고 긴 문장이 나올지라도 노동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나머지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노동지향형만 유일한 답이 돼요. 그러니까 노동이란 말이 왜 붙냐면 이 노동비, 즉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공장을 세우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를 노동지향이다. 보통은 이제 신발이나 섬유 같은 그런 경공업 이런 것들을 예쁘게 포장하면 무슨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이러는데요. 그 말은 결국 뭐다?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노동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예, 그 정도 가볍게 보시고요. 넘겨보시면 그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고 해서 버제스가 주장했던 동심원, 호이트의 선형,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또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이 있는데요. 오늘은 말뜻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그랬잖아요. 요 제목의 순서가 곧 뭐다? 주장 순서다. 그럼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동심원 이론이. 그래서 문제 푸실 때요.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중 가장 오래된 이 말 나오면 읽기 중단이에요. 가장 오래됐다는 건 가장 먼저 주장이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답이 뭘까요? 동심원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두 가지 크게 강조합니다. 말뜻 정확히 알고, 둘째, 제목 우습게 보지 마라. 제목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요. 동심원, 끝글자가 뭐예요?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다?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무슨 모양으로, 원의 모양으로 성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동심원자가 붙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동심원 이론 주장했던 학자가 버제스인데 이 사람 이름이다 보니까 외국 학자 이름이다 보니까 교재에 따라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제가 버제스 그랬지만 다른 교과서는 뭐 버게스 또 어떤 교과서는 바제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어려우시면 그냥 우리 어떻게 기억하자? 바게스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예, 바게스. 일본에서 가장 그 잔인한 사람 이름이 바게스로 피바다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걸 또 물어본 적이 있냐면 동심원 이론인데 이게 원의 형태로 5가지 원의 형태로 도시가 확장, 성장한다 그랬거든요. 그 5가지의 순서를 물어본 적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그 내용을 보시면 미음번에 중심 업무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미지대,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 지대 나와 있죠. 요거 순서를 한 2-3번 물어봤다면 좀 자주 물어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암기 싫어하지만 종류나 순서는 암기법이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거 앞글자 한번 따봐요. 예, 중점 저고통이죠.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어떻게 기억하시냐? 중전,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아시겠죠? 중전,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중점 저고통. 근데 아시죠? 원래 그 암기법이라고 하는 건 유치할수록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중전,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중전이 주상전화를 너무 자주 찾아오다 보니까 힘이 딸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선형이론 넘어가면 얘는 제가 한자 써놨지만 그 선자가 부채 선자입니다. 부채. 그래서 형은 형태니까 부채 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도시가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이 바로 뭐다? 선형 이론이다.
자, 선자 자체가 부채의 뜻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간 부채꼴 그러다가 3년 전쯤에 이 말을 바꿨어요. 출제자가. 쐐기 모양이라고. 쐐기. 여러분 쐐기를 박다할 때 쐐기 아시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채를 접으면 이런 모습 아닌가요? 근데 이 모습이 어때요? 쐐기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끝이 뾰족해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때 쐐기를 박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채를 접은 모습이 쐐기 모습과 같다는 점에서 출제자가 쐐기 모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맨날 부채꼴 외우기만 했던 분들은 응용이 안 되니까 쐐기란 말은 처음 들어봤다고 해서 그 문제를 틀렸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핵심인원 나오죠. 근데 이것은 만을 답니다. 그럼 많다는 건데 핵이 여러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핵이란 말의 뜻. 중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의 중심을 핵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다 여러 개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의 중심이 여러 개라고 하는 건 그 도시 규모가 크다는 거다, 작다는 거다. 크다는 거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선형 이론과 동심원 이론 있죠. 요 두 가지는 성격을 묶으면 단핵 이론이라고 해요. 단핵.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위에 두 가지는 단핵 이론이고 그 아래 세 번째가 다핵 이론이라면 어떤 차이가 있다? 여러분 인정한 것처럼 핵이 여러 개라면 도시 규모가 크다 그랬죠. 그럼 단핵이란 말은 핵이 하나다 여러 개다. 하나다. 그럼 도시 규모가 크다 작다. 그럼 이런 문장 가능해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소규모 도시에 적합한 이론인 반면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대규모 도시에 적합한 이론이다. 맞죠? 네. 그런 걸 외우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으로 조금만 생각하시면 전부 나올 수 있는 말인데 그걸 뜻도 모르고 외우다 보니까 암기량이 많아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상이란 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유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매듭유입니다. 원래는 매듭 니은 유인데요. 두음법칙상 초성에 니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매듭유인데 그럼 얘 말을 해석하면 매듭 모양의 이론 그 말이에요. 근데 도시가 매듭 모양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뭐 운동화도 있고 다 하지만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매듭의 기본적인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리본 모양이에요. 어떤 분은 나비 모양 그러시는데 그렇죠. 나비 모양도 맞긴 맞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리본 모양 또는 어떤 띠 모양 띠가 매듭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정답 뭐다? 유상이다. 근데 그걸 외울 게 아니라 유상이란 말의 뜻이 해석하면 매듭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리본 모양이라는 뜻이라고. 근데 유상은 따로 외우고 리본 모양 따로 외워버리니까 매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법률 용어든 개론 용어든 용어는요 한자어가 많단 말이에요. 한자는 뜻글자죠. 그럼 그 한자 속에 담긴 뜻을 해석하면 제목이 해석되고 내용이 어떤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한자니까 해석하자. 뜻글자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크게 필요 없고요. 이제 지대론 넘어가 볼까요? 자, 지대론. 일단 지대의 의미가 나왔는데 거기 읽어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가 뭐다? 지대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복습을 해봐요. 경제론 처음 들어갈 때 수요와 공급을 배우시면서 제가 수요 공급의 의미 써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썼어요. 근데 기간자 동그라미 쳐놓고 어떤 문장이든 기간이란 말이 나오면 걔는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그랬어요. 따라서 지대는 유량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땅값을 지가라고 해요. 지가는 땅값이에요. 오케이? 근데 땅값이 비싸면 비싼 땅을 사용하는 대가도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럼 지가가 비싸면 지대도 높겠죠. 그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같은 방향 바뀔 때는 비례 반비례. 비례. 그래서 나오는 말이 지대와 지가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외울 게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냥 전부 외우시가 그렇죠. 되사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지대의 특성에서 동그라미 이번에 지가는 지대의 정비례. 뭐 보기 좋자고 정자 썼는데 그냥 비례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와 보세요. 지대론에 구분해가지고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지대론은요, 엄격히 말하면 고전적 지대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전적 지대론. 근데 고전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농업지대론이라고 보셔도 큰 상관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학파 중에 고전 경제학파가 있고 신고전학파가 있는데 고전학파가 활동할 무렵에 중심 산업이 농업이었거든요. 오케이? 그럼 산업 중심 산업이 농업이면 지대론도 농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리카도가 주장했던 차액지대설,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절대지대설, 튀넨이 주장했던 입지지대설 나와 있습니까? 네. 예. 자, 그런데 요것도 이제 잘 보시면 차액지대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질문 들어가요. 차액의 뜻이 뭐예요? 응? 남은 거. 남은 것도 차액일 수 있지만 어떤 금액과 다른 금액의 차이가 차액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꼭 제가 써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칠판에 써주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당일날 시험 당일날 혼자 문제 푸는데 누가 칠판에 써주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평소에 내가 여러분이 어떤 습관 갖춰야 됩니까? 누가 무슨 말 했을 때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담아두는 연습. 이제 듣고 바로 이해가 되면서 어떤 내용이지 그게 내 속에 남아 있어야 현장 가서 문제를 푸는 거지. 이 칠판에 뭔가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그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칠판에 쓴 거 보고 이해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이해는 뭐다? 아무것도 안 쓰고 말로만 드려도 그게 머릿속에 와 닿아야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평소에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리카도가 주장했던 차액지대설은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토지마다 비옥도가 다르다고 전제했어요. 비옥도가 다르다는 것은 기름진 땅이 있다면 기름지지 못한 땅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명칭을 붙이기를 비옥도가 높은 땅을 우둥지라고 말했고 비옥도가 낮은 땅을 열등지라고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말이죠. 공부 잘하면 우등생이고 공부 잘 못하면 열등생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학교 다닐 때 방과 후에 남아서 자습해 이런 분 경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 못 해가지고 남았다가 나머지 공부라고 하죠. 예, 그거 한 적이 있어요. 나머지 공부하는데 뭐 공부합니까? 서로 놀기라 바쁘지,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상식적으로도 그 무등지가 있고 열등지가 있다면 상식적으로도 같은 조건일지라도 어느 땅의 생산량이 더 많을까요? 우등지. 그럼 예컨대 동일한 노동력과 똑같은 자본을 투입할지라도 우등지에서의 생산량이 열등지의 생산량보다 많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단적인 예로 우등지에서 쌀이 10가마가 생산이 될 때 같은 조건에서 열등지는 쌀이 5가마밖에는 생산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럼 생산량이 다르죠? 이럴 때 쌀 한 가마당 가격을 10원이라고 책정한다면 우등지는 10가마 곱하기 10원이니까 모두 팔면 100원의 수확액이 들어오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근데 열등지는 5가마니까 5 곱하기 10원 하면 다 팔아도 50원밖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럼 여기까지 끊으면 우등지의 수확액이 100원이고 열등지의 수확액이 50원이 되는 셈 아닙니까? 그럼 수확액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50원이죠. 그 50원이 좀 더 비옥도가 높은 우등지의 사용대가인 지대가 된다는 점에서 차액 지대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제목 그냥 나오는 거 아니라 몇 번을 강조합니까?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시겠죠? 예, 차액 지대설이다. 자, 그래 놓고 이제 항상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요. 그 절대지대하고 차액지대하고 비교해서 꼭 공부를 해주세요. 오늘은 그런 말씀 안 드리지만 왜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장내용이 정반대예요. 주장내용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리카르도의 주장과 마르크스의 주장은 거꾸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함께 비교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마르크스 한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굉장한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인정되지 못했던 비운의 천재이죠. 물론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서 처자식이 모두 굶어 죽었다는 비참한 가정사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마르크스 그러면 왠지 빨갱이, 뭐 공산당, 뭐 간첩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 배우실 때 뭐 배웠어요? 사유재산제 부정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마르크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비옥도가 높은 땅이든 낮은 땅이든 간에 그게 남의 개인적인 재산이라면, 사적인 소유 토지라면 남의 땅 이용할 때는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게 누구다? 마르크스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비옥도가 높은 땅이든 낮은 땅이든, 다시 말하면 어떤 땅이든 간에 그 땅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인 이상 그 토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는 발생한다고 말한 게 누구다? 마르크스. 따라서 모든 땅에는 절대로 지대가 발생하니까 절대지대설이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튀넨의 입지지대설 나오는데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도요, 우리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입지 조건이 어떠하다 또는 어디에 입지에 있다는 말 많이 쓰죠. 그럼 어디에 입지에 있다는 말은 결국 어디에 위치한다는 말과 같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럼 입지란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위치라는 말로 쓸 수 있겠죠. 바로 그 관점에서 입지 지대설을 다르게 바꾸면 무슨 지대설이라고 한다? 그렇죠.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더라 그 말. 오케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튀넨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놈이 얼마나 위치를 강조하고 중시했으면 제목 속에 위치가 들어갈까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예컨대 문장 속에서 위치를 강조했다 곧다고 말 나오면 답이 뭐냐 이거지. 튀넨이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면 금방 뽀록이 날 테니까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자, 주장 순서가 제목 순서죠. 그럼 리카도가 먼저 주장했는데 리카도는 비옥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장한 놈이 튀넨인데 위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예쁘게 만들면 튀넨은 리카도와는 달리 토지의 비옥도 이외에 위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OX. 그렇게 문장을 만든다 그 말. 오케이? 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위치 강조했다 그러면 좀 고급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카도 끌어들여가지고 리카도는 비옥도만 강조했는데 튀넨은 비옥도는 물론이고 뭐까지 중시했다. 위치까지 중시했다. 그렇게 문장을 만들 뿐이다 그 말. 이해가시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서 근데 이 튀넨의 지대 공식만 알잖아요. 지대 공식도 어려운 공식, 간단한 공식인데 그걸 알면 여기 그 네모칸 박스에 나와 있는 튀넨의 주장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외우지 않아도 공식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우리 따져볼까요?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세요. 그 제발 그 쓰지 좀 말아요 좀 평소에. 기초 시간에는 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 쓰고 싶으면 기본이나 심화 때 그때가 쓰시고 지금은 말뜻만 얘기하는데 쓰면 뭐합니까? 여기 잘 보세요. 튀넨 주장하기를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값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 보지 마시고 칠판 한번 보세요. 저 공식을 잘 보시다 보면 생산비와 수송비는 빼는 값이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빼는 값이 많을수록 남는 값이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수록 지대는 낮아지겠군요. 또 수송비가 많이 들수록 지대값이 작아지겠군요. 오케이? 네. 그럼 결국은 생산비나 수송비가 커지면 지대는 작아지죠. 그럼 얘네 관계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비례 반비례.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튀넨의 지대론에 의하면 지대와 생산비,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말이에요. 만약 이때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일정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적인 예로 매상고는 100원이고 생산비는 30원으로 고정이 되어서 변화가 없다 그 말이요. 그게 일정하다의 뜻이거든요. 이럴 때는 지대값은 무엇에 의해 달라질까요? 수송비에 의해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튀넨이 주장하기를
지대는 자,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한 경우 지대는 수송비에 의해 좌우된다. 수송비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여기 시장이 있는데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즉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 그럼 빼는 값이 많아지죠. 네. 그럼 남는 값은 작아지죠. 자, 그럼 시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수송비는 적게 들죠. 그럼 빼는 값이 적어지니까 남는 값인 지대는 높아진다, 뭐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예쁘게 포장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말이 좀 빨라요? 괜찮아요? 튀넨의 입지론에 의하면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낮아지며 시장에 인접할수록 또는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지대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맞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 외곽 가면 수송비 많아지니까 많이 빼기 때문에 지대값은 작아지고 시장과 가깝다 중심에 가까울수록 거리가 가까워지고 수송비 적게 빼니까 지대값이 높아지겠죠. 그 공식 속에서 문장을 만들었을 때 튀넨에 의하면 외곽 갈수록 지대는 낮아지며 중심에 인접할수록 지대는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공식에 다 나와 있는 걸 왜 따로따로 다 외우시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 응? 그래서 이 구조나 원리 파악이 급선무가 무슨 과목이다? 개론이에요. 구조 파악하고 원리 파악하잖아요. 물론 개론도 외울 건 외워야 돼요. 그러나 그 암기량이 엄청 줄어들어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서 또 기억도 오래 가는 거고. 아시겠죠? 처음에 발을 잘다고 했는데 발을 처음에 암기로 들어가 버리면 절대 이해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해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힘은 들겠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나중엔 천하무적돼요. 완전 개로. 자, 그 다음에 4번에 파레토의 경제 지대로 나오는데 요건 지금 할 내용이 아닙니다. 예. 한번 넘겨보시고요. 넘겨보시면 6번 보실래요? 6번 토페카 연구 나와요? 네. 예. 이제 토페카 연구가 뭐냐면 토페카라는 곳이 미국의 소도시, 작은 도시 이름이에요. 토페카시라는 이름이에요.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노스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노스라는 교수가 토페카라는 작은 도시를 대상으로 지가 구조, 땅값이 어떻게 바뀌느냐, 지가 구조를 연구한 것을 토페카 연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연구 결과가 우리가 지금 듣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저런 걸 연구했다 싶을 정도로 허무해요.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자, 지금 토페카가 소도시다 대도시다. 소도시, 소규모 도시 그랬죠? 그럼 땅값을 지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도심이 있고 외곽이 있다. 그럼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땅값이 급격히 떨어지더래요. 토페카 연구. 이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또 들어야 할 용어가 뭐냐면 지금 도심에서 외곽 갈수록 땅값이 급격히 하락하죠. 네. 이걸 지가 구배 현상이란 말이에요. 지가 구배. 됐습니까? 네. 예, 지가 구배. 근데 여러분 이 구배가 뭐냐면은요. 혹시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고바위 하는 경우 들어봤어요? 고바위다. 그 언덕배기, 언덕길, 경사가 급할 때 고바위 그러죠? 그 고바위가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구배인데 구배란 말을 일본 애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고바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바위, 즉 구배란 말 자체가 뭐다? 기울기가 급하다. 경사가 급하다. 할 때 구배.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 붙었어요? 그러니까 땅값의 경사도가 급하다는 현상을 지가 구배라고 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단어 뜻이라든지 특히 한자어니까 한자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럼 그게 내용이에요. 그거 없어요 더 이상.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요 정도하고 넘어가지만 포인트가 뭐냐면 이 소도시죠. 소도시가 있으면 무슨 도시도 있어요? 대도시가 있다고. 근데 지금 토페카라는 도시는 소도시란 말이에요. 그럼 소도시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대도시에도 일률주를 적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진짜.
그러니까 소도시의 지가 구조를 대규모 도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왜? 소규모 도시와 대규모 도시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가 구조의 기울기라든지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케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수업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뭐 한 가지 알아두자. 토페카시는 소도시다. 그럼 소도시의 지가 구조를 연구한 내용을 대도시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런 거 한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Understand? 예. 이제 드디어 부동산 정책론 들어가는군요. 이제 힐링의 시간입니다. 예. 힐링의 시간.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총론 지나서 경제론 들어갔다가 시장론, 특히 시장론은 앞부분은 괜찮은데 우리가 그동안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잖아요. 입지지대로는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면 아주 뭐랄까 양은 많고 쉽게 알아듣기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햇살을 받는 대목이 정책론입니다. 물론 정책론의 뒤끝에는 엄청난 동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론인데요. 정책론 지나면 투자론이에요. 투자론 들어가면 대부분 저는 고요히 조용히 여러분의 명복을 비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정책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목이다 그랬어요. 제목. 그렇죠? 제목. 그런데 일단은 여긴 곧바로 부동산 문제가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 전에 이 대목 전체가 부동산 정책론이니까 정책이란 말의 뜻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정책은 쉽게 말하면 어차피 한자어른 뜻글자 하나씩 끊으면 정부의 대책이 뭐다? 정책이에요. 정부의 대책을 정책 그래요. 근데 상식적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운다, 대책을 집행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는 거지 전혀 문제도 없는데 대책을 세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책이란 말 나올 때, 책이란 말이 나올 때는 전제가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근데 제목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러면 그때의 문제는 무엇과 관련된 문제다? 부동산과. 오케이?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해석해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오케이? 정부는 공적이지 사적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을 잘 봤을 때 그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정책이면 일단 전제 조건인 부동산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겠는가 이걸 알아보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고 제목 속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복습합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총론 배울 때 부동산의 분류를 배울 때요.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배웠습니까? 토지와 건물. 좋아요. 근데 건물도 여러 용도가 있는데 우리 그 부동산 학에서는 건물의 용도 중에서 가장 중심의 용도가 되는 경우를 주거 용도로 봐요. 그럼 주거용 건물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주택. 주책이 아니고 주택. 오케이? 예. 발음 조심하시고요. 그럼 어때요? 그래서 부동산이 크게는 토지와 건물인데 건물의 용도 중에서 핵심이 주거용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토지와 주택 둘 다 공통적으로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가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간단해요. 땅이 됐든 집이 됐든 양적 문제, 양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이 양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토지 문제 그러면 토지 부족의 문제예요. 양적 토지 문제는 토지 부족의 문제. 그럼 응용해봐요. 양적 주택 문제는 주택 부족의 문제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자가 붙을 때는 어떤 뜻이다? 그 물건이 양적으로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질적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토지가 부족하대. 그럼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 질문 하자마자 바로바로 이게 들어와야 돼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예. 어떤 물건이 부족하면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오르지요. 근데 그래서 땅값이 올라간다는 자체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땅값이 너무 높게 올라간다는 건 문제거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땅값이 너무 높게 올라가는 경우를 직가고다 그래요. 직가 높을 고. 그래서 직가고 또는 앞뒤를 바꿔서 고직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부증성향 배웠죠. 부증성향을 배웠기 때문에 인간이 토지 자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보다 토지 양 자체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토지 값이 올라가는 건 정상적이겠지만 너무 높게 올라가는 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걸 직가구라고 하거든요. 이걸 질적 토지 문제 그러는데 이 직가구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뭐 열거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땅값이 너무 비싸면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야, 요새 같은 경우에 땅이 최고구나. 그럼 땅을 좀 사놔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그래요? 그래서 남들 모르는 어떤 개발 정보 등을 사전에 좀 입수해서 땅을 좀 사가지고 싼 값에 샀다가 단기간에 되팔아서 이익을 얻고 오자는 토지 투기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기업에서 공장 등을 세우려고 하더라도 부지, 땅이 필요하죠. 근데 땅값이 비싸. 그럼 부지 매입 비용이 비싸지면 그 값이, 그러니까 매입 비용이 어디에? 생산물의 가격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공장이 만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겠죠. 비싸지겠죠. 그 물건 값이 올라가는 걸 무슨 레이션? 인플레이션. 5글자 중에 3글자 있으면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 물가가 상승해요. 근데 물가가 상승하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똑같은 예전에는 인형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100원이고 국산품이 90원이었대. 오케이? 근데 국내 물가가 올라가지고 수입품 가격은 100원인데 국산품이 110원이 됐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같은 품질이라면 싼 거 선호하지요. 그럼 외국산 상품의 가격이 더 싸지니까 수입은 늘어나는데 국산품 가격 비싸지니까 수출은 줄어들겠죠. 그럼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난다면 결국은 국제 수지가 개선돼요, 악화돼요. 악화되겠죠. 그러니까 안 좋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실화입니다. 그 실화인데 제가 예전 10몇 년 전에 알았던 민법 교수님이 이 상황을 겪고 그 즉시 사표를 내고 강의를 접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2시까지, 본소문 2시까지 하잖아요. 하고 이제 좀 쉬고 싶어서 찜질방에 가셨다네. 근데 찜질방에서 누워있는데 옆에서 또 세 분의 아주머니께서 이 8천만의 팔운동을 하고 계시더래요. 8천만의 팔운동. 그렇잖아요. 아, 이거 몰라요, 이거? 이걸 하고 계시더래. 근데 이제 들리니까, 뭐 엿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들리니까 들었는데, 아, 또리 엄마 요번에 그 땅 팔아서 얼마 벌었어? 아, 얼마 못 벌었어. 한 3개월 됐는데, 한 2억 벌었어. 그러더래.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양반이 그 중심 과목이 민법이잖아요. 그럼 민법이 제일 잘 팔릴 거 아니야. 1년 내내 전국을 휘젓고 뛰어다녀도 연봉 1억이 될까 말까 좀 교통비니 뭐니 빼면 그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 양반들 단기간에 땅 팔아서 몇 억 벌었다고 하니까 일하고 싶어요? 아니, 일하고 싶지 않아. 일하고 싶지 않아. 벌어 사표 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근로의욕이 쇠퇴한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근로의욕이 쇠퇴한다. 그리고 소득 분배 불균형이 심화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직가고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왜 외우느냐 도대체.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 갖지 않을까?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걸 계속 어때요? 계속 연상하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나중에 외울 게 별로 없게 되는 게 개론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집에 좀 돈이 있으셔가지고 뭐 땅을 사서 근데 그분은 이제 간대가 좀 작아가지고 투기를 못하고 투자 개념으로. 근데 투자 개념에서도 웬만하면 땅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은 이제 내가 지금 당장 돈 벌 욕심만 없잖아요. 묶어놓으면 걔는 올라갑니다, 땅은. 왜?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에서 올라갈 건 땅밖에 없슈.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정말 간대가 작아가지고 적금 예금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위험 회피형 투자자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의 강의를 듣고 자격증 따고 이제
토지를 하는 그 제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속이겠습니까? 저 한번 믿고 여기 싼 땅이 있는데 한번 투자해 보시라고. 잘 안 되면 제가 각서 써 드릴게. 내가 원금 다 보장해 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속는 셈 치고 한번 했어요. 근데 그걸 큰 땅도 아니에요. 몇십 평밖에 안 되는데 그 땅을 샀는데 보통 분할 등기라고 하죠. 예, 그걸 했어요. 했는데 그거 사자마자 3개월 뒤인가? 그 아파트 들어선다고 하대. 응, 그래가지고 사자마자 그 한 6개월 지났는데 한 거의 2배 올랐어요. 2배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언제 파실 거니? 그래서 아니 나는 뭐 노후 보장으로 그냥 묶어놓을 거야. 잘하셨대. 예, 6년 7년만 지나면 최소 4배 올라가니까 그냥 묶어두시다 이거죠. 저도 근데 그거 한번 맛을 봤잖아요. 이게 예금 적금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평소에 막 이렇게 계속 뭐 적금이나 예금이 꽤 많았거든요.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걸 다 깬 거야. 깨가지고 이제 모기만 하면 땅 사야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개론 이런 부동산 쪽 강의를 하더라도 결국 강의를 하는 거하고 직접 어떤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는 마인드가 달라요. 마인드가 다르고 그런 마인드가 들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저도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 되더라고. 근데 웃긴 건 근데 처음부터 제가 아무리 믿어도 나도 나름대로 이게 노하우란 게 있는데 근데 맨 처음에 가니까 뭐 지적도 같은 거 보여줘. 필요 없다고. 도시계획도 갖고 와라 그랬어요. 딱 보니까 거기 구미 김천이 혁신도시예요, 거기가. 근데 저는 혁신도시가 되는지도 모르고 딱 봤는데 이뻐요. 그림이 이쁜 데는 돼요. 아시겠어요? 그림이 정말 이쁘더라고. 딱 구미 김천 이렇게 가운데인데 딱 살짝 옆에 버드나있어. 여긴 중심 중에 중심이다. 근데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뭐였다? 임야였다고. 현재 임야였다고. 근데 여기에서도 가까워요. 그리고 구미 김천 혁신도시하고도 자동차로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임야야. 그 남들이 손 안 댄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했죠. 그러니까 느낌이란 게 있어요. 오래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공법 분야는 아니지만 그림을 보잖아요. 그럼 딱 그림 보면 제 돼 안 돼가 보여요. 여러분들 나중에 투자할 때는요. 다른 말 듣지 말아요. 그림을 보세요. 딱 봐가지고 그림이 어떻게 딱 보이는 그림이 이쁘잖아요. 이쁘면 된다니까. 그 이쁜다는 게 좀 형언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걸 같이 한번 좀 그림을 보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쁜 게 있어요, 진짜로. 이쁜 거는 꼭 돼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또 이제 이렇게 얼마 모아놨어요. 그럼 내년에 다시 한번 투자하고. 그러니까 경년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건 전부 노후 보장. 딱딱딱.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노후 보장 할 게 없잖아요. 저희는 4대 보험 드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에 대해서 안티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쟤 잘라라. 잘라야 나 잘려나. 난 날라가는 거예요. 어? 보통 고용승계라고 하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업계가 빈익빈 부익부인 거라. 무슨 말이냐. 수업을 잘 팔리는 사람은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안 팔리는 분들은 한 군데 잡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학원 운영하는 분 입장이라도 괜히 안 팔리는 사람 잘못 썼다가 학원 운영 안 돼 버리면 그분도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죠. 집 가고 근로의욕 쇠퇴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 여기까지 보면 가볍게 토지 문제가 됐어요. 그럼 주택 부족의 문제가 양적 주택 문제겠죠? 그럼 질적 주택 문제는 뭐냐면 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요. 그럼 내가 수준이 낮은 집에 살면서 만족을 할까요? 불만족스러울까요? 그 불만족의 문제를 질적 주택 문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 내려오시면 3번에 부동산 문제의 특징 나와요? 특징 나옵니까? 네. 요것도 제목이 중요하다니까요. 거기 보면 뭐 지속성이다, 뭐 비가역성이다, 악화 성향이 있다, 뭐 발생 원인이 다양하다, 해결 수단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런 식의 제목 나와 있습니까? 네. 예. 그런데 여러분, 지속이라고 하는 건 오래 간다는 뜻이죠. 네.
그럼 부동산 문제가 오래 간다. 이 말은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뭐 땅값 지나치게 올라가는 집가구라든지 투기 문제 발생하면 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걸 지속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비가역 그럴 때 가역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바꿀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아닐 비자가 붙었죠. 부정이에요. 그래서 바꿀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회복시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걸 비가역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악화 성향 나오는데 여러분 악화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악화. 뭔가 안 좋아진다. 상태가 나빠진다 할 때 악화된다 그러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 집가구다, 토지 투기다, 주택 부족이다 이와 같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더욱더 부동산 관련 문제는 상태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 4번, 5번은 묶으면 부동산 문제는 발생의 원인이 다양하니까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역시도 다양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지 않니?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아니 그럼 제목 속에 내용이 다 있구만. 뭘 따로 내용 또 읽어보고 외우실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의 의의가 나오는데 그 의의는 이미 제가 앞에서 정책이란 말 뜻 해석할 때 언급을 해드렸죠. 그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말과 같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때 왜 정부가 시장 개입하느냐 이유 또는 정부 개입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 경제적 기능과 정책 또는 정책적 기능 두 가지 나눠지죠. 정치는 정책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경제적 기능을 물어볼 때는 시장 실패란 말이 나옵니다. 시장 실패 수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시장 개입할 때는 경제적 기능이다. 또 어떤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가 개입할 때는 정치 또는 정책적 기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이죠.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시장 실패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용어가 시장 실패잖아요. 그럼 시장이란 단어와 실패란 단어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지는 몰라도 실패란 말 쓸 때 평상시에 이게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어떤 문제 발생한 거 아니야? 어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아닐까? 이런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예측이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 그것을 좀 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누가? 정부가 어디에?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를 시장 실패 수정이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사회적 목표 달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분들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똑같은 월세라 하더라도 그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만약에 이럴 때 정부를 비롯한 공공이 민간 임대주택보다 월세가 싼 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해주면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훨씬 그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가 있지 않나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이때 주거 안정을 쉽게 말하면 내 집 마련. 오케이? 그럼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가 낮은 임대료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준다거나 또는 분양가가 낮은 어떤 분양주택을 공급해 준다면 그것은 결국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아니겠니?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는 거예요? 예.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뜻 하나하나를 다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그건 사실 문제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것보다 더 쉬운 강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말투를 다 풀잖아, 이렇게. 풀어냅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이 말투를 풀어줘 놓고, 근데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니까 실제 문장에는 이렇게 나왔다고 소개는 하죠. 오케이. 근데 뒤에 처음에 말뜻 푸는 거하고 풀었던 내용을 예쁘게 포장해서 내드리는 거하고 할 때는 앞에서 푸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뒤에는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나오겠구나. 그것만 저런 정도 나올 수 있겠네. 요것만 느낌만 가져가면 돼요. 왜?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그게 머릿속에 새겨지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아래 보면 2번에 시장 실패 나오죠? 여기부터 또 쭉 연결이 돼야 되니까 조금 더 쉬었다 갈까요? 예.